화면을 보면서 교육과정 논의들을 이제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까 학생도 얘기했는데 정말 삶에 필요한 그치. 이 교육과정의 틀을 만드는 어떤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교육의 지향점, 가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답변이 좀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 추구, 이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단장님.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1순위가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였고요. 2순위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책임감 있는 시민이었어요. 이것도 저는 되게 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교육은 국가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 혹은 상급학교 진학이었는데 그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한 번 더 확인한 거고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두 항목만 놓고 보면 교사들의 답변보다 학생의 답변이 2배에 가깝습니다. 차이가 좀 있고요. 교사나 기성세대보다 그런 요구가 많은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결과가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즉 공동체 사람들이 나의 삶에 끼치는 그 영향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행복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를 교육 지향점으로 뽑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교육의 어떤 흥미와 동기를 뽑은 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장 눈앞에 이런 공부 때문에 이런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 학생 나왔는데 어때요? 학생들이 지향하는 가치, 교육의 어떤 가치, 지향점?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우리 교육이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 교육의 지향점이 학생의 행복이라고 느끼기에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성적이나 그런 학습적 성취를 요구한다는 느낌이 조금 커서 앞으로는 조금 더 행복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 항목을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네.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단장님. 전체를 보면 많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적절한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저기 기성세대들이고 많다는 학생들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교사들이 많다라는 답변이 많은데 학생들도 적절하다는 게 많았다고요? 예, 특히 초등교사들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많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교육과정 슬림하다, 적정하다 해서 아마 2015 교육과정 개정할 때도 이 적정화, 슬림화가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따져서 이번에 그 적정화의 기준을 좀 함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이긴 한데 우리 나 자꾸 물어봐야지. 아니 왜 학생들이 왜 이게 학습 양이 많다를 이게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전주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적절하거나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하다고요? 계속 어릴 때부터 이 학습 양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걸 알았다. 왜 그런지. 좀 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야, 이것도 하나의 정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의 양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학습을 하는 시간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금의 교육과정은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학교를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45분, 50분간 수업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고 다 짜여진 수업 시간,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내용, 성취 기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거에 맞는 또 공평한 평가를 또 해야 된다. 그거를 또 다시 적용해야 된다. 이 과정이 학교 안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에서 아마 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학습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아마 다른 공동체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자기의 속도가 다 다르고 배워가는 그 처한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맞춰서 이 교육과정들을 아이들의 삶하고 연결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배움의 양들이 있어요. 교육과정의 양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가장 빨리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제식이고 그다음에 전달식, 주입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악순환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번 그 2022 교육과정 개편의 핫 이슈가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학점제에서 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 교과 제공이 가장 높았고요. 그건 뭐 우리 예상했던 거고요. 또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학생과 교사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제 한 30% 정도 있고 교사는 그 절반 정도, 16% 정도 약간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원 자격증이 없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단독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1.5%가 찬성을 했는데요. 교원들은 약 한 64.9%, 한 3분의 2 정도가 반대 입장이었고 반면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은 찬성 비율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도 되게 쟁점으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선생님들은 이게 보이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학생 주도성의 범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좀 흥미롭더라고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학생 주도성은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고 학습하며 책임이 깽통하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에서 학생 주도성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요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체 국민의 66.4%가 확대를 얘기했고 학생 주도성 확대해야 된다. 학생들도 61%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 주도성이라고 했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뭐 학교 생활의 주도성을 얘기하는 거냐, 교과 수업의 참여의 주도성을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도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생기는 것이고 또 이때는 성취감도 따라옵니다. 그 주도성을 확대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고민해보고 탐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알아가고 또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주도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실은 학생 주도성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학습자 주도성이 있는 아이, 그다음 배움의 주도성이 있는 아이, 자기 삶의 주도성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격차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학교의 그 배움의 주도성은 누가 제일 크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교사하고 칠판이 배움의 주도성이 가장 크다고 가장 잘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움의 주도권, 그다음에 배움을 조직하고 운영해가는 주도권이 아직도 이제 교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배움에 있어서의 주도성,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의 주도성,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자기 삶의 주도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공간이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주도성이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선생님의 수업에 끌려가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얻는 배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도성이 좀 더 커져야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금 학생 주도성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모셨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자유학기제 그 주제 선택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이 주제 선택에서 저희가 꿈이룸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이거는 학교 밖에 이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몽실학교에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고 평가까지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봤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주제선택 수업에 꿈이룸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교육과정 구성하고 활동하고 하는 데까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봤는데 평가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보는데 가능한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꿈이룸 프로젝트 수업 어떤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선생님이 이끌고 학생이 따라가는 평범한 수업 시간 풍경. 하지만 천무중학교에는 학생들이 만드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꿈이룸 프로젝트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희가 가져보는 거야. 꿈이룸 프로젝트는 1학년 자유학년제 활동 중 주제 선택 시간인데요. 일단은 승환이는 이제 운영 담당. 너랑 너가 게임 콘텐츠 찍은 거지. 프로젝트의 큰 주제랑 이제 팀 이름이나 이제 큰 틀을 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율로 정해서 저희가 선택한 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우리 오늘 할 게 소중하고 그리기니까. 수업 계획안을 짜는 것부터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율로 운영됩니다. 꿈이룸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자율성이란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희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이들이 단순히 선택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으로 올해 도전을 해본 거고요. 그 안에 자기의 배움들을 조직해 갈 수 있는, 배움을 배울 수 있는 힘, 배우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수업 장소 선정부터 활동 내용까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어디든 영감이 떠오르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한다면 정식으로 강당을 빌리고 종목을 정하는 과정도 수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수업 주제가 되니 학생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어느 시간에? 주제 선택 시간에. 일주일에- 교과 수업 시간.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 2시간? 네. 그게 정규 수업이에요? 네, 정규 수업인 거죠. 일단 타이밍은 좋거든. 효과음까지는 완벽해. 이제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예능 같은 데 보면 리액션 자막 같은 거 넣잖아. 그거 한번 넣어보자. 집에서 애들끼리 하는 것보다 뭔가 단합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엄연한 수업이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때론 삶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섞어야지 일단. 이걸로 섞으세요. 숟가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요리 도구를 선택하는 사소한 것부터 매 순간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연속인데요. 선생님은 그저 작은 조언을 건넬 뿐이죠. 준비된 재료와 설명을 따르기만 하던 기존의 수업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살짝 마늘 향이 조금 세고 치즈 맛도 조금 나요.
학생들끼리 운영하는 수업은 넘치는 의욕과 달리 조금 어설프기도 한데요. 친구들과 우왕좌왕 헤매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천천히 나아갑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배움도 더 크죠. 저런 준비물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아이들이 다 짜는 거죠. 아니, 돈 저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자유학년제 또? 예산이 있어요.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다시 다 받고 얘기해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도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저걸 저렇게 고치고 하니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면 평가할 시간. 성적순을 가르는 점수 대신 오늘 수업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돌아보는데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저희는 오늘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고 오늘 활동 내용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고 뒷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것 덕분에 제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하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한 번씩 해본 경험들이 그 다음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쌓여지면은 본인의 성장으로 차곡차곡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새롭게 바라본 특별한 수업.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맡겨보고 뭔가를 하라면 왠지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게 저도 이게 습관, 왜냐면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저런 수업을 한다면 책임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게 정말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학생들이 설계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이 사실 초기, 중기, 또 후기 또는 활동에 따라서 기획하고 또 실제 하고 또 평가할 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의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학습 촉진자, 교육과정 기획자,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사실 주어지지 않아요. 기존의 학교 수업들에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꿈이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동반자로 이제 아이들을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촉진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만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안내해주는 팁들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이 미래교육의 역할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어쩌면 교육과정을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획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지식적인 전달을 해주는 그런 그 지식 전달자의 그런 역할들은 AI나 아니면 더 많은 그 매체들에서 아이들에게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육과정들을 아이들의 삶하고 만나게 해주고 아이들의 그 눈빛과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지금의 교사들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필요한 미래교육의 교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향후에 또 강화되어야 될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항목이 뽑혔는지 한번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1순위, 2순위를 동시에 선택하는 문항이었는데 인성교육이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대로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좀 가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이 문제, 요 결과에 대해서 약간 고민거리겠습니다. 너무 인성교육이라는 게 너무 약간 포괄적인 거라서 이거를 어디에 초점을 둘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계속 논의를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생들. 학생들은 이제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해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네, 학생들은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좀 진로가 좀 분명한 학생들이 학습 동기도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지금 이제 방금 나온 학생의 주도성을 확대하는 문제가 다 연동되어서 우리가 좀 새롭게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마치 내 몸인 양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하고 굳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바라지도 않고, 심지어는 등교를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학생도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 기기를 장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본인도 모르게 이런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이게 또 학교 폭력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또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우려들이 이제 담긴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서로가 관계 형성을 잘하고 또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우 학생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인성교육입니까? 결국 학교라는 곳이 미래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를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로 교육이 많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갑자기 올라가서 넌 진로를 정해라, 꿈을 정해라 이러니까 학생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 교육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교육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육과정이나 다른 것들은 내 삶하고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관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잘 안 된다는 게 이 답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진로직업교육 같은 경우를 선택한 거는 현재에 대한 불안이 아이들에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져 내야 되는데 어쩌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거를 분리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 대국민 조사 결과를 쭉 봤는데 끝으로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한 말씀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 고교 학점제를 포함한 2022 개정 이 교육 과정을 시행하면서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가장 불편해하는 점이 뭘까?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 교육 개정 과정도 굉장히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으면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불확실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 삶에 닿는, 자기 삶과 맞닿는 교육과정들을 만들어가고 그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교육과정을 이렇게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들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란 건 결국 학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정말 학생들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학생들이 진짜 교육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을 해서 잘 개정이 되는 교육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 얘기를 한 게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낙하산 교육과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 한 말씀 하시죠.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정하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생각했던 것만큼 막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첫걸음을 대지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국가교육에 출범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밟아서 국가교육관을 정하고 그런 교육 정책을 결정해 간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교육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대부분이 죽어라고 외우는 걸 배웠다. 또 남에게 지지 않는 걸 배웠다라는 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교육에서는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배웠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웠다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긴 호흡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1수업 2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